어제 오후에 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 회의를 직접 주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의 주재 전에 오전에 김상조 정책실장을 전격 경질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부터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조혜진 의원께서 먼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김상조 실장에 대해서 많이 실망했습니다. 네. 부동산 정책, 경제 정책의 총책임자였는데 제가 볼 때는 부동산 정책 실패고 경제도 다른 나라에 비하면 조금 낫지만은 일자리 문제 비롯해가지고 핵심적인 부분은 또 실패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분이 능력이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이번에 이거 보고서 개인적으로는 청담동에 9억짜리 전셋집을 주고 있는 것도 저는 사실 이게 관심이 적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처음 알았고 네. 청담동이면 강남 중에 강남인데 이분은 진보개혁 경제학자로 알려져 있던 분인데 그리고 30년 된 낡은 가방을 늘 들고 다녔고 예. 저 지하철 이용한다고 그러시고 그래서 능력은 못 미치지만은 그래도 개혁적이고 좀 청렴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청담동에 9억 얼마짜리 전세 주고 현금 저축을 통장에 14억을 갖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 업무상으로는 작년에 부동산 3법을 여당이 통과시킬 때 거의 군사작전하듯이 했거든요. 네네. 제가 속한 기재위에서도 완전히 날치기 하듯이 했습니다. 전체 회의에서도 토론도 거의 없고 네. 그다음에 그 소위에 넘겨가지고 거기서 심사를 해야 되는데 생략해 버렸어요. 우리가 소위 열자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냥 들은 척 못 들은 척 그냥 밀어붙여 버렸고 예. 그 법사위 본회의도 그런 식으로 통과시켰고 더 놀랬던 거는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을 했는데 공포를 했는데 그날짜로 바로 시행 들어가 버렸어요. 전구항석화 같이. 보통은 한 6개월 공포하고 6개월 아니면 1년 뒤에 시행 들어가는데 그걸 주도한 게 김상조 실장인데 그게 뭐냐면은 6개월 그 국회 심사를 정상적으로 하고 또 공포하고 난 뒤 6개월이나 1년 뒤에 시행 들어가면은 그 사이에 집 가진 사람들이 세입자들한테 전세금을 올려받을 거 아니냐. 법은 5%로 제한했는데 10% 20%를 올려받을 거 아니냐. 그거 못하게 하려고 그런 식으로 한 거거든요. 네네. 근데 본인은 정작 그 며칠 전에 14% 전세값을 올렸다. 이게 지금 비난하는 상황인데. 그리고 그렇게 한 게 금호동에 있는 자기 전셋집이 전세금이 올라가는데 그걸 올려줄 목돈이 없어서 그랬다. 진짜 그런 줄 알았는데 알겠습니다. 통장에 14억을 갖고 있으면서 그런 말을 하니까 저는 하여튼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예. 네, 김성환 의원님. 저희로서도 사정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우리 조혜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금호동에 본인 집은 이제 전세 주고 본인도 금호동에 전세를 사는데 그 전세가액을 한 2억 정도 올려달라고 하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올렸다고는 하는데 다른 보통 사람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네네.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대신해서 정책을 총괄하고 또 그 무렵에 부동산 임대차 보호법을 처리하는 과정에 서 보면 본인은 조금 더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엄격하게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분이 최근에 확인이 돼서 대통령이 정치적 유불리 따지지 말고 하자는 취지이기도 하고 해서 경질이 된 건데요. 저는 이제 그 기조로 해서 특히 이제 청와대 대통령 참모들은 훨씬 더 엄격하게 그 대통령이 지향하는 가치나 철학 그리고 그것이 실제 행동에서도 겉과 속이 다르지 않게 해야 되는 표본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런 자세를 더 엄격하게 가져야 될 텐데요. 사실은 우리 정부가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합니다만 국민의힘보다 훨씬 더 도덕적이고 엄격하게 해왔습니다. 과거
국민의힘이 집권할 때 그 참모들의 여러 가지 뭐 재산의 형성 과정이나 이런 거에 비하면 저희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엄격하게 했어야 되는데 네.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송구스러울 따름입니다. 여기에 대한 파장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으세요? 그냥 이 경질로 국민들이 그냥 정리가 될 것인지 아니면 경질은 빠른 속도로 하긴 했는데 일단은 될 것인지 아니면 또 이 파장이 계속 또 이어질지. 선거 때문에 빨리 교체는 하셨는데 네. 원래 김상조 실장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는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안에서도 일찍 이야기를 했거든요. 부동산 정책 계속 실패할 때마다 예. 국민들 이 분노 게이지가 올라갈 때마다 빨리 바꿔야 된다고 그랬는데 대통령께서 무슨 이유인지 끝까지 붙들고 계시다가 결국 이런 화를 당한 셈이 됐는데 지금 문제는 그 김상조 실장을 붙들고 있는 붙들고 있었던 대통령의 인식이 저는 문제가 아닌가 싶은 게 좀 유감스러워 좀 대통령 본인이 지금 구설수에 올라 있습니다. 사전 문제 때문에. 우리가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대통령으로서 또는 공적인 일을 사용을 계속 해오셨는데 11년 동안 농사 지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농부라고 하시고. 그래서 그 자격으로 농지를 구입하시고. 근데 1년여 만에 그게 또 대지로 또 전환되고. 그 당장 팔지는 않지만은 그 시가가 벌써 3억 5천인가 올라버렸습니다. 대통령 본인 그런데 그걸 갖다 문제 삼는 여론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직접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너무 좀스럽다. 그만 좀 하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따님 부부도 언론에 보도된 거 보면은 그 영등포에 실거주 안 하는데 집을 사가지고 1억 얼마 남기고 또 팔았다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고 예. 처남 되는 분도 그린벨트에서 처남까지야 뭐 대통령께서 어떻게 하실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대통령이 관리해야 될 친인척 범위에 들어가는 건데 거기에 그린벨트 팔아가지고 47억을 남겨서 국민들한테 지금 짜증나게 만드는 거거든요. 예, 주제로 좀 돌아가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런 상황에서 또 LH 사건 터졌는데 누가 봐도 검찰의 합동수사본부 설치해가지고 정광석화같이 수사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끝까지 정부시켜가지고 맹탕 조사하고 그리고 경찰 국수본에다가 맡겼는데 지금 770명인가 인원이 들어갔는데 지금 나온 게 뭐 있습니까? 지금 한 달이 넘었는데.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계속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가가 의심스럽게 계속 만드는 게 문제인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김성환 의원님. 대통령이 의지가 있는지가 문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네. 이제 어제 반부패 정책협의회 개최하면서 대통령의 의지는 그 전문을 보시면 충분히 그 의지는 느끼실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저희로서는 집권 초기부터 이 부동산 문제를 조금 더 철저하게 했었어야 하는데 이제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한편으로는 회초리를 세게 맞았다고 하시고 네. 그런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원천적으로 발본색원을 하자고 하시고 그게 여러 가지 이제 이해충돌 감시법도 만들고 또 경찰 검찰뿐 아니라 국세청이나 금융감독기구 등등을 포함해서 부동산에 대한 일종의 기구도 새롭게 추가해서 본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자. 네. 누구한테 미룰 문제가 아니다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 조혜진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도 대통령 혹시 지금 이제 새로 퇴임 후에 가셔야 될 것 혹시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나 싶어서 살펴봤는데 저는 좀 야당이 내용을 알면서도 너무 과도하게 한다. 노무현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이 사실은 이제 퇴임해서 살 때를 소위 아방궁이라고 얼마나 공격했습니까? 네. 사실이 아닌 게 확인이 된 거고요. 지금 대통령도 사실상 농지를 구입하는 것은 그 농민이 아니어도 구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농지를 대지로 바꿀 때는 그것에 대한 부담금을 내게 되어 있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기록해야 될 일종의 참고 자료 중에 그 대통령이 실제로 이제 가끔씩 내려가시면 이제 탑박 관리를 했잖아요. 그런 거고 예컨대 무슨 농민이 아니면 농지를 살 수 없다고 하면 대통령이 위법했다고 할 수 있는데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까지도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부풀리게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또다시 아방궁이라고 제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보는데요.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저희도 이번 기회에는 반드시 발본색원 하겠다는 각오로 해볼 예정입니다. 네. 농지는 농사를 지어온 사람, 네. 앞으로 농사를 지을 사람만 구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11년 동안 자기가 어떻게 농사를 지어왔는지 이런 걸 내가 농부였다고 이렇게
소명서를 낸 거고 앞으로 이 농지를 구입하고 난 뒤에 그 영농 계획서까지 냈습니다. 농사를 어떻게 지을 것인지. 그래 놓고는 1년 만에 대지로 전환해버린 겁니다. 그 사저부지로 쓰기 위해서. 어차피 사저부지로 쓸 것 같으면 그 옆에 대지를 구입하지. 왜 농지를 구입해가지고 자격도 10이 안 되는데 그걸 농지를 구입해가지고 1년 만에 대지로 전환해가지고 거기다 땅값까지 3억 5천에 올라가는 왜 그런 걸 대통령께 자초하시는지.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그 주택을 짓는 것은 대지로 바꾸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꾸는데 무슨 그냥 바꾸는 게 아니고 농지를 대지로 전용하면 그것에 대한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린벨트도 이제 해제해서 다른 용도로 바꾸면 그린벨트 부담금이 있고요. 알겠습니다. 농지도 농지 부담금이 있어서 그렇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것까지도 무슨 문제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과도하다, 쫌스럽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저 관련해서는 저희가 뭐 기회가 되겠죠. 그때 한번 좀 전폭적으로 좀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좀 말씀 나눌 수 있는 시간, 만약 문제가 된다고 하시니까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어제 오후에 이제 발표된 그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 회의의 결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돌아와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혜진 의원님, 어제 그 투기 근절 대책 회의에서 나온 결과들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히 좀 부동산에 대한 국민들의 민심 같은 것들을 좀 잡을 수 있다고 보실지, 아니면 어떤 것들이 부족하다고 보시는지 말씀 듣겠습니다. 일단은 3기 신도시 계획을 좀 근본적으로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저는 아마 이 자리에서도 그 말씀 한번 드렸을 것 같은데, 신도시는 부동산 문제 해결책이 아니다. 필요 없다. 서울 인구를 그 신도시로 분산시키는 못하고 지방에 있는 인구만 계속 빨아들여가지고 수도권 비대화만 촉진해왔다. 그런 말씀 드렸기 때문에 그 자체의 실효성, 그다음에 그걸 주도했던 그 김상조 실장이나 또 변창흠 장관, 사실상 지금 뭐 한 사람은 그만뒀고 한 사람은 사표 수리된 상황에서 이제 그만둘 날짜만 좀 이제 기다리는 상황. 동력을 잃었죠. 그러니까 부동산 대책으로서 3기 신도시는 원점 재고하고 그 여론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제대로 된 대책을 빨리 마련하고 그다음에 이미 벌어져 있는 LH나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는 계속 이런 식으로 정부에다가 뭐 전수조사를 하니 뭐 국수본에 맡겨서 뭐 하니 지금 또 다시 거기다가 뭐 저기 검경수사 저기 검사수사관 해서 한 500명 합치고 해서 한 2,000명을 투입한다고 그러는데 그 전공법이 있는데 지름길이 있는데 검찰의 합동사본부 만들어 가지고 하시는 게 맞다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것만 계속 피해 가시는데 그걸 빨리 하시고 그다음에 특검이 준비되면 특검한테 넘겨가지고 마무리하고 그리고 본인 문제나 또 가족의 문제에 대해서도 좀 이게 쫌스럽다 뭐 듣기 민망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좀 깔끔하게 지금 국민들의 이 마음에 와닿게 좀 정리를 해주시는 게 해결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제 회의 결과에 대해서 입장 발표해 주시죠. 그 사실은 쉽지 않은 결단이고 또 시기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의지로 보면 이제 집권 말에 해야 될 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우리 사회가 이제 추격 국가에서 선도 국가로 가기 위한 한국판 뉴딜,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제 여전히 한국 사회에 이 부동산 불로소득의 근본 문제를 치유하는 일, 이 두 가지는 끝까지 책임 있게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요.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만 책임 있게 끝까지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 과정을 좀 지켜봐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 하나 좀 아쉬운 거는 늘 우리 조혜진 의원님은 안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국민의힘에서 저희 민주당 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공격할 때 늘 하는 얘기가 공급을 늘려라. 이런 얘기를 늘 해오셨습니다. 공급이 부족해서 결국 시장 원리에 따라서 값이 오르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공급을 늘리겠다고 하니까 또 그게 답이 아니시라고 하면 어쩌자는 얘기입니까? 저희는 1가구 1주택 원칙을 기본적으로 지키면서 투기 수요는 줄이고 여전히 이 일부 부족한 공급은 3기 신도시나 이제 서울 시내 저층 주거지의 재개발을 통해서 일단 공급도 한편으로는 공급하면서 그것이
이 투기적인 수요나 혹은 부동산 불로소득을 위해서 다주택자의 소유를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해보겠다고 하는 게 지금 원리잖아요. 네. 이제 그건 그대로 하면서 이제 필요한 국가균형 발전 정책은 또 그대로 추진해 나가면서 네.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제 나온 대책 가운데 보면은 공무원들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는 방안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처벌고 환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부당이득을 취한 공무원 또 공기업 공기관의 직원은 3배에서 5배까지 환수하고 이 환수하는 것을 소급 적용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 소급 적용이 가능할지 좀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급 적용은 헌법의 소급 금지 원칙에 반하죠. 예. 그런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뭐 과거사 청산 문제 이런 거 하면서 소급 입법이나 소급 정책을 너무 많이 해서 사실상 헌법의 소급 금지 원칙이 무너진 상태라서 그 새삼스럽게 이것만 안 된다고 하기도 좀 그래요. 네. 문제는 이제 이걸 했을 때 헌법재판소에 가게 될 텐데 헌재에서 이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네. 그게 이제 문제인 것이고 공무원을 100만 명이나 되는 공무원을 다시 추가로 재산 등록에 9급부터 해가지고 포함시킨 거는 진짜 선거가 앞두고 좀 정말 다급하구나 싶은 막 던지는 느낌이에요. 저는 막 던지는 느낌이에요. 예. 그래서 공무원들 마음까지 돌아서게 만드는가? 뭐 저희 당 일은 아니지만은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4급 이상은 23만이 인사혁신처에 등록하게 만들었거든요. 예. 거기다가 또 그 부동산 관련해서 또 그 7만인가 또 등록하게 돼 있고 이번에 이 조치가 되면은 9급 이상 그 일반 공무원하고 또 이제 공기업 직원들하고 한 100만 명이 추가로 등록 대상이 되는데 그거는 이제 인사혁신처가 아니라 각 기관에 소속한 기관의 감사실에다 등록하는 거지만은 네, 감사실에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전국적으로 네. 130만 명이 공무원이 등록을 하는데 그 진인처까지 다 그러니까 집계까지 하면 한 4,500만 명이 이제 재산이 이제 등록 대상이 되는 거죠. 네. 첫째는 이걸 어떻게 해낼 것인가 등록을 행정적으로 감당이 가능한 것인가. 네. 두 번째 해놓은들 등록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걸 검증을 해가지고 투기나 이런 불법 행위 없는가를 걸러내는 목적이잖아요. 등록해놓고 그냥 방치하면 뭐합니까? 그런데 그걸 누가 걸러냅니까? 누가 그걸 들여다보고 이번에 김상조 실장 같은 그런 최고위직도 아무도 못 들여다봤는데 기자가 들여다봐가지고 밝혀낸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네. 한 4,500만 명, 공무원 100만 명에다 가족들 그 재산 등록 등 부동산 관련된 걸 누가 들여다보며 또 들여다본들 공적으로 공개되는 재산에 투기할 사람도 몇 명 되겠습니까? 나머지 투기는 딴 데서 이루어지는데 차명으로 다 이루어지는데 네. 괜히 그냥 공무원들 마음만 건드리고 실효 없는 정책을 막 던지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이에요. 김성환 의원님. 네, 그 우리 사회가 이제 친일재산 환수법이나 특정 재산 범죄 수익 그러니까 금지법 이런 것 등은 이제 소급 입법을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이제 LH 사태 같은 경우를 보면 공직자가 부동산 투기를 한 것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있고 이거는 사실상 공정성을 심각하게 공무원이 훼손한 사례이고 이런 것에 대한 소급 입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익상의 이유가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건 헌재에 가서서도 기존의 판례를 보면 충분히 헌재에서도 위헌 판결을 받지 않고 적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 특히 공직은 지금 이제 공직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이 혜택이 있지 않습니까? 직업이 안정되고 여전히 이제 연금 제도도 좀 더 안정되어 있는데 공직에서도 공직의 이익을 다 누리고 또 일종의 개인의 사적 이익까지 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거고요. 네. 이제 그 재산의 등록 범위를 넓히는 문제는 특히 공직에 임하면 그런 이제 기본적인 자세는 갖되 그것이 너무 과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절차는 이제 가질 필요가 있겠죠. 공직에 그래서 들어오면 그런 각오와 자세로 공직에 임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걸 제도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조금 잘 감안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요거 하나만 국회에서 좀 해야 될 일 확인하고 어제 TV토론회 관전평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국회는 이해충돌 방지법 이번에 통과시켜 주십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 당 입장은 지금 빨리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그래서 네. 그 공청회나 소위 심사에도 충실하게 우리가 임해왔고 근데 이제 제 개인 입장은 전에 이제 이해충돌 방지법을 다룰 때 네.
의원의 개인의 이해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은 명확하게 잘라야 되는데 네. 이 의원이 하는 일은 자기 개인 일보다는 사실은 지역구나 일반 국민들의 위임 사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거기는 뭐 청원도 있고 민원도 있고 정책 제안도 있고 그런 거를 자칫 잘못하면은 네. 이해 충돌이라는 핑계로 그걸 회피하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입법을 아주 정밀하게 잘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 김성환 의원님. 네. 원래대로 하면 김영란법이 만들어질 때 그 이해충돌 방지법을 같이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 국회가 입법을 한다는 이유로 이제 본인들에게 불편한 법을 당시에 회피했던 거죠. 그리고 20대 국회 때도 이제 손혜원 전 의원이 목포에 박물관을 지으려고 할 때 그 이해충돌에 혹시 저촉되는 거 아니냐 싶어서 그때도 좀 얘기가 나왔다가 또 흐지부지 됐습니다. 지금도 저희 당은 이 문제를 빨리 처리하자는 건데 네. 유감스럽게도 야당에서 좀 더 취지는 맞다. 그런데 좀 더 깊이 있게 보자고 하면서 사실상 시간 끌기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어서 꽤 오래전부터 충분히 예상되는 문제점 이런 건 다 확인이 된 만큼 최대한 빨리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정해서 네. 혹시라도 그 제정한 이후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또 보완하더라도 그런 뭐 이런저런 이유를 핑계 삼아 결과적으로 또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정하지 않는 그런 핑계거리가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저희는 최대한 빨리 이 문제를 입법하겠다는 게 의지입니다. 그럼 4월 내로 이해충돌 방지법 통과 저희가 기대해도 될까요?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 안 되면 이게 누더기 법안만 아니라면은 제대로 된 법안이라면은 합의로 뭐 문제 없겠죠. 그런데 지금 LH 그 관련뿐만 하더라도 지난 24일 날 일주일 전에 처리됐는데 일주일 돼서 벌써 여당이 또 개정하자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법이 장난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린 여러 무마용으로 그냥 그 민심 분노 불끄기용으로 입법을 졸속 입법 남발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린 게 그 때문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일주일 만에 통과시켜놓고 일주일 만에 개정 이야기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네. 처리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헤드라인 뉴스 듣고 교통정보 또 날씨 확인하고 돌아와서 어제 있었던 TV토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치와투 돌아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어제 그 박영선 오세훈 박영선 후보 간의 TV토론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의원님. 네, 어제 굉장히 이제 토론이 두 분이 이제 직접적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날선 토론이고 그 다른 시간대는 이제 질문 뭐 1분 30초, 답분 1분 30초 이렇게 하는데 그런 이제 형식적 제한이 적다 보니까 뭐 두 분 간에 이제 치고받는 정도가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오세훈 후보도 워낙 토론을 잘하고 저희 당 박영선 후보도 앵커 출신이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치열하게 토론을 했던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저희가 보기에는 박영선 후보가 훨씬 더 토론을 침착하게 잘 하는 것 같더라는 건데요. 특히 내곡동 문제나 그 무상급식 이 문제에 대해서 오세훈 후보가 생각보다 교묘하게 또 빠져나가고 답변을 좀 얼버무리고 하는 모습을 아마 처음 봤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전에 이 시장 후보로 나왔을 때 당시에 강금실 또 한명총장 할 때에 비하면 굉장히 뭐랄까 한편으로는 약간 좀 거만하다고 할까요? 그런 표현에다가 실제로 토론 과정에서 약간 버벅거리는 모습도 보이고 해서 저희가 보기에는 뭐 이제 객관적으로 우리 서울 시민들이 판단하겠습니다만 그 모습을 보고는 시민들이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시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민심이 바뀌는데 저희는 상당히 기여를 한 토론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혜진 의원님. 저도 팔이 안으로 굽히겠죠. 안 굽히면 굽히겠습니다. 뭐 저기 잘 하신 것 같고요. 우리 두 분 다 잘 하셨는데 우리 오세훈 후보 잘 하신 것 같고 이제 이게 전달력은 아무래도 이제 박영선 후보께서 앵커도 하시고 하시니까
아니면 거리 유세를 좀 덜 하셨는지 목소리가 아주 이제 전달력이 좋고. 네. 근데 우리 오세훈 후보는 원래 약간 허스키한 데다가 요즘 그 유세를 굉장히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 구도가 어느새 이렇게 바뀌었구나 하는 느낌 들었습니다. 그 박영선 후보가 여당 후보인데 예. 우리를 막 집중 공격하고 우리는 이제 방어하는 이런 입장이 어느새 이렇게 구도가 바뀌었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오세훈 후보가 제가 걱정했던 것을 잘 커버를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상대방의 네거티브가 공격이 들어올 때 그걸 갖다가 이걸 완벽하게 내가 설명하고 해명해서 내가 의혹이 하나도 안 남게 만들겠다고 막 길게 구구절절히 이렇게 말하는 게 절대 좋은 거 아니거든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진실, 예. 팩트, 네. 자신 있는 거 그것만 명쾌하게만 전달하면 됩니다. 네. 그걸 그전에는 좀 길게 막 이렇게 설명 잘하려고 하다가 이게 말꼬리 잡혀가지고 그렇게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제는 딱 그 원칙에 부합해서 명쾌하고 간명하게 하신 거 보고서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네. 여론조사를 100% 믿을 건 아니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현장에서 느끼는 느낌에서 조금 후보가 예유를 공격받는 입장이 사실은 굉장히 당황스럽고 어렵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예유가 있게 잘 그래서 대응도 그런 식으로 깔끔하게 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시장을 2번이나 했기 때문에 그냥 추상적으로 막연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귀에 쏙쏙 들어오게 토론을 잘 한 것 같습니다. 네, 팔이 다 안으로 구우셨는데 10시 40분 좀 늦은 시간에 했습니다만 전반적인 평이라든가 시청률상으로 봤을 때는 많은 관심들을 좀 끌어모았다라는 것으로 좀 볼 수 있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여러 가지 페이스북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대형 커뮤니티 사이트에 가서 봤더니 짤들이 막 돌아다녀요. 막 그래서 편집해 놓은 것들도 있고 부각시켜 놓은 것들도 있고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을 어제 꼽는다 그러면 하나씩만 말씀해 주신다면요. 조혜진 의원님. 2개 이야기할게요. 하나는 인상 깊었던 장면은 그렇게 격렬하게 부딪혔는데 끝나고 난 뒤에는 두 분이 환하게 서로 인사 나누는 모습 참 인상 깊었고 우리 박영선 후보께는 좀 송구스러운 말씀이 재미있는 거는 지금 막 돌아다니는 짤 중에 하나가 박영선 후보께서 서울 시민들의 집 없는 서름을 앞당기겠습니다. 말이 꼬였네요. 네. 그게 좀 재미있는 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네. 김성환 의원님. 아무래도 이제 핵심이 내곡동 처갓집 그 땅 36억을 셀프 보상한 거 아니냐 이목과 관련해서 이제 최근에 그 내곡동에 장인하고 이제 측량하러 갔다는 증언이 나와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후보가 물어보니까 안 갔다. 그러면서 기억 앞에 겸손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도대체 그 기억 앞에 겸손한다는 얘기가 사실은 갔으면서 안 갔다고 일단 발뺌은 하고 나중에 혹시 더 들통이 나면 자기 기억이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싶은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시다시피 처음에 이 문제가 터졌을 때 이건 사실은 노무현 정부에서 한 일이고 실무적으로만 처리했다고 했다가 사실상 이명박 정부에서 새롭게 본인의 결자에 추진한 걸로 확인이 되니까 혼선이 있었다. 다만 자기가 몰랐다. 국장 전결이었다. 그리고 이제 안철수하고 토론하면서 만약에 무슨 증언이 나오면 후보 사퇴하고 정계은퇴까지 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본인이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핵심적인 증거가 내곡동 가서 측량할 때 선글라스 끼고 백바지 입고 생태탕까지 먹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에 대해서 안 갔다고 끝까지 지금 소위 거짓말을 하고 또 그 문제를 피해 나가려고 기억 앞에 겸손해야 된다고 하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서 하는 걸 제가 보기엔 가장 인상적이었고요. 알겠습니다. 내곡동 거짓말이 아마 오세훈 후보의 가장 큰 아킬레스 건이 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여기에 또 받아주시면 시간이 더 갈 것 같아서 필요할 것 같아서 마무리를 좀 하면서 오늘 저녁에도 10시부터 TV 토론이 있습니다. 오늘은 3자 토론이고요. 민생당의 이수봉 후보까지 참석을 합니다. 민생당이 참석을 하는 거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생당의 전신, 바른미래당이랑 국민의당이 3% 이상 득표를 했기 때문에 이제 3자 토론이 되긴 되는데 그리고 이제 금요일부터 사전투표 시작이 되고요.
판세 좀 변화라든가 변곡점 같은 것들 뭐 기대할 수 있을까요? 짧게 좀 말씀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뭐 저희는 일단 그 바닥 민심을 잘 끌고 가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예. 특히 그 막판에 지금 폭발하고 있는 2030 세대의 그 분노 투표 그걸 결집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네. 그리고 투표율이 올라가도록 또 우리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가도록 네.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중에서도 우리 여론조사상 우리가 앞서가 있는 핵심 그 지지층이 중도층이 이쪽에 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근데 이분들이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진흙탕 선거, 뭐 시궁창 선거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싫어하고 투표장에 안 가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여당이 이렇게 막 네거티브를 막 원래 야당이 이걸 하는 건데 여당이 네. 이렇게 하는 게 혹시라도 이걸 완전히 혼탁 선거가 되면은 중도층이 투표장에 안 갈 걸 기대하고 조직표가 많다고 생각하는 여당의 조직표 가지고 승부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건 아닐까 그런 염려가 드는데 그래서 네거티브에 대해서 방어는 하지만 진흙탕에 같이 말려드는 일은 또 안 하도록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서 알겠습니다. 그게 저 유의하고 있습니다. 김성환 의원님. 네, 뭐 최근에 우리 국민들이 LH 사건이 있으면서 우리 정부와 민주당에 대해서 좀 화가 나 계시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이제 겸허하게 이제 반성하고 고칠 건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최근에 보니까 그 10년 전에 무상급식 반대하고 시장직 던진 사람이 정작 공적 이익에는 그렇게 나몰라라고 한 사람이 최근에 이제 처갓집 땅은 그렇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챙기는 모습을 이제 최근에서 지금 보시는 거여서 그게 아마 바닥에 상당하게 민심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과정이 있는 것 같다. 저희가 뭐 잘못한 것은 반성을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국민의힘이 이 과거 그런 실패한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할 일은 아니지 않냐. 이 부분을 국민들에게 잘 설명을 하면 저희가 충분히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와토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주에 두 분 투표 전날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